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사전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2월 달은 연말정산의 시즌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의 개념과 팁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번에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정복을 해보자라는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말정산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회사가 먼저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전에 원천징수를 해서 200만 원의 이제 급여인데 원천징수를 한 15만 원 정도를 해서 185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연말정산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회사가 징수한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 금액들하고 그리고 연말정산을 거쳐서 실제 세금이 계산되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쪽이 더 크면은 원래 세금 내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해갔으면 돌려주는 거고요.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더 크다 그러면은 추가로 더 내게 되는 거. 그래서 같은 친구가 있는데 월급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환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토해내게 되는 부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이 왜 바뀌게 되느냐? 이 부분은 소득공제의 모든 것들이 녹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근로자들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추가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2월 동안 연말정산을 거쳐서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결과를 신고하게 되고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내가 얼마를 벌었고 소득공제를 얼마를 받아서 실제 세금을 얼마를 냈고 기중에 이만큼의 세금을 내놨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을 환급받습니다라는 내용이 그 금액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그 종이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총급여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급여에 따라서 세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엔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총급여가 얼마가 나오면은 근로소득 공제는 네이버에 쳐봐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가 얼마가 된다는 부분이 근로소득 공제의 자리를 찾게 되고요. 그것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가장 시작을 하는 그 스타트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 세액 조견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결정세액,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내용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어감이 어렵습니다. 아니, 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법에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고 4인 가족이다 라고 하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씩 떼라. 그러면 그 금액을 12월 동안 쭉 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4인 가족이었는데 중간에 6월 달에 우리 딸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5인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인 가족대로 또 떼게 됩니다. 또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렇게 뗀 금액하고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각종 소득공제를 다 비교를 해봤더니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세액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뗐던 금액하고 비교해서 돌려줄지 다시 토해낼지 이 부분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얘기 들었던 내용을 산식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총급여 얘기를 드렸죠. 자, 근로자라고 하면은 총급여,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연봉이 5천이었다 라고 하면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차감을 하고 나면 4천 얼마 정도의 근로소득 금액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적공제라는 소득공제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공제라는 소득공제를 빼고 난 다음에 과세표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내 친구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급여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입사동기예요. 근데 소득공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세율이 곱해지지가 않아요. 연봉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세율이 곱해지면은 산출세액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다자녀에게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빼고 그리고 기중에 납부하셨던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나면은 추가로 납부할지 아니면 돌려줘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려주냐면 산출세액은 50만 원이 나왔고 세액공제 20만 원을 뺐더니 30만 원인 거죠. 근데 30만 원보다 앞전에 1년치 원천징수한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70만 원 환급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연말정산의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소득공제에는 어떤 게 있냐라는 부분인 건데 일단은 인해전술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좋아요. 가족이 많으면 좋은데 어떤 가족이 많아야 되는지를 나열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은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150만 원을 챙길 수가 있겠죠. 소득공제로서.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나는 혼자만 사는 사람인 거고요. 내 친구는 봤더니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 공제 150만 원 또 해줍니다. 그리고 내 친구는 아버지가 60세 이상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58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 친구 아버지는 60세 이상이었다. 그러면 또 150만 원을 또 해주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가 나는 돌아가셨고 내 친구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내 친구는 할아버지도 내 친구가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힘이 좋으셔서 늦둥이를 보셨다. 그래서 20세 이하의 아버지의 이제 내 형제죠. 아버지의 자식. 아버지의 자식이란 말 좀 이상한데 내 형제죠. 20세 이하의 내 형제를 내가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 형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형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이가 좀 많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60세 이상인 내 형제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발음이 세네요. 이분들이 소득이 없어야 돼요. 이 부양가족들이 소득이 있으면 말짱 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럼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려면 소득이 아예 없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표시하는 거는 근로소득이 500만 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은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자, 잘 모르겠시겠죠? 외우세요.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말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네.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추가적으로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로우대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100만 원을 추가로 더해줍니다. 앞에 150만 원 해주고 그리고 100만 원 또 플러스 해줍니다. 내 친구 아버지는 72세, 우리 아버지는 65세. 그럼 우리 아버지는 150만 원 공제고요. 친구 아버님은 150 플러스 100만 원, 250만 원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 공제가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 플러스 장애인인 경우에는 200만 원 플러스가 되고요. 부녀자 공제. 내가 부녀자에 해당을 한다. 그러면 50만 원을 추가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단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공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공제 중에서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어요.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한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좋죠. 국민연금 좋은 겁니다. 자, 보험료 공제 중에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전액 공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일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돼요. 조금밖에 안 쓰고 나서 나는 왜 소득공제를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00만 원 이상을 쓰셔야지 5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15%에서 40%를 곱한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소득공제라는 거는 윗칸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내 소득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100만 원이라는 거는 내 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2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즉시 차감이에요.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고요.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고 의료비, 교육비 이런 세액공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거는 130만 원 이하의 산출세액이 나온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를 해주고요. 130만 원을 넘게 세금이 나오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30만 원 초과분에서는 30%를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면 다 해줍니다.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한도가 있어요. 다 해줄 거면 다 해주지. 왜 한도를 정해놨냐? 이렇게 짜증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도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300만 원 이하의 총급액을 가지신 분들은 공제 한도가 74만 원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7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맥스 규정이죠. 1번, 2번 중에 큰 금액 66만 원 차감, 총급액 마이너스 7천만 원 곱하기 2분의 1 하고 50만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자녀, 뭐 22살 이런 자녀는 안 됩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이고요. 다만 자녀의 범위에는 손자, 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죠. 일단은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5만 원, 2명의 경우에는 30, 3명이면 30만 원 플러스 2명 초과분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 입양 공제가 있어요. 출산을 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잘했다라고 해서 또 해줍니다.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30만 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인 경우에는 70만 원. 넷째는 없습니다. 뭐 다섯째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일단 셋까지는 낳는 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료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는 보험료 금액 중에서 12%에서 15%를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에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도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액 공제 중에 가장 좀 괜찮은 세액 공제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과 따지지 않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건강 뭐죠 그거? 예, 건강검진이죠. 예, 건강검진을 해주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내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의료비 금액에 대해서 15%에서 3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의료비를 꽤나 지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엄청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개정으로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가 20%에서 30%로 개정이 되었고요. 또한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의 기존에는 15%에서 20%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 공제가 나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고요. 나이 요건은 따집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 단, 직계 존속,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가 노인대학을 갔습니다. 해당 안 되고요. 우리 아버지가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안 됩니다. 내 자녀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을 제외한 본인 또 대학원 갈 수 있잖아요. 본인 교육비는 전액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도가 없습니다.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미취학 초중고생까지는 1명당 300만 원까지의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각 상황에 맞는 요건을 검토해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맞는 공제 등을 적용해서 받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세무가 어려울 때는 알쓸세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2탄에 대해서 조봉기 세무사가 설명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